안녕하세요. 주현진 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기출분석 강의 2주차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51번부터 100번까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간단히 수업하기 전에 7월 모의고사, 며칠 전에 본 7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면 그래도 동아시아사는 당연히 난이도는 6월 모의고사보다 쉬웠죠. 그럼에도 좀 괜찮았던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했던 문제들, 괜찮았던 문제들의 포인트만 살짝 찝어줄게요. 그리고 자세한 해설지는 제가 이미 블로그랑 유튜브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이요. 2번 중국의 인구이동, 동진 건국과 5, 16국 시대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연표 문제로 좀 참신하게 냈던 문제 같아요. 가가 동진 건국이고요. 나가 북이에요. 이 사이에 5후 16국이 들어가는지 알아? 이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15번. 15번은 포츠모스 조약 관한 내용인데 정답은 쉽게 포츠모스 조약으로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요 위치, 요 빗금친 요 지역 있죠? 이게 포츠모스 조약으로 일본에 넘어간 남사할린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에서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16번 일본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 GHQ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게 평가원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45년부터 1952년까지예요. 그래서 이 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17번인데 17번도 이 한중수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중수교만 보고도 그렇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 동시에 대만과 국교가 단절돼요. 그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까지 그래서 이 하강식은 대만이랑 한국이랑 국교가 단절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대만과 한국의 국교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요 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이에요. 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건데 이 헌법을 찾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과연 일본의 그 대일본 제국 헌법인지 평화 헌법인지가 살짝 헷갈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이에요. 대일본 제국이 반포된 건 1889년이죠. 이거는 1946년. 이때는 조선이었고 이때는 해방된 한국이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안 썼죠. 조선에게 보내는 글이니까 조선을 상대로 조선이 있었던 대일본 제국 헌법 시기가 맞고요. 두 번째는 이때는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 천황이 직접 반포했다 이렇게 나오죠. 평화헌법 당시에는 전쟁 패배 직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호도 없었고 천황이 직접 발표하지도 않았고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평화헌법을 주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헌법 내용에는 천황의 권한도 다 빼버렸죠.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겨있기 때문에 천황이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친히 반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대일본 제국 헌법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인지 파악하는 게 살짝 어려웠던, 그래도 사료를 나름 독해하기 어렵게 잘 구성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5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가 농민들의 반란을 방지하고 이들의 신분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이묘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농민들은 오로지 경작에만 농사에만 힘을 쓰고 몰수한 무기는 사체와 권리로 활용된다. 그리고 농민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한다.
자, 이 키워드가 딱 나오죠? 이 누굴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히데요시가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했던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히데요시 관한 설명 찾아볼게요.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건 이여송이고요. 명나라 장군. 오니나에서 활약한 건 오니나는 1467년이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활약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히데요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게 히데요시고, 사루 전투에 참여한 건 우리 조선의 강홍립이었죠. 대월을 점령한 건 명나라 영락지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업적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병농 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 때까지 유지돼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대신 처음 실시한 거, 그리고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했다고 교과서에 나온 건 히데요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히데요시로 풀면 됩니다. 앞으로도 병농 분리 정책 실시한 건 히데요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에도 막부 때까지 유지됐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번, 다음에 나타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천자의 병자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천자의 인자함에서이고, 그대 나라의 외침을 가련히 여긴 것은 곧 성심의 남다른 은혜에서입니다. 천자의 군대는 황명을 받들어 천자의 성덕과 위엄을 드높일 뿐입니다. 지금 평양에서 이기고 황주를 되찾으며 개성에서 무찌르고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옅은 안개를 쫓고 불이 많은 풀을 태우듯이 하며 사만 백제가 이미 태평을 찾은 것입니다. 이거 백제만 보고 막 그 삼국 통일 전쟁이라고 찍은 학생들이 많아요. 이 미출신 미출신이 아니라 다음에 나타난 전쟁에 관한 걸 물은 거니까, 이 전쟁이 백제만 보고 삼국 통일 전쟁이다 이렇게 탁 해서 3번 찍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평가원들도 이 학생들이 단어만 고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낚시 키워드를 줘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고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자의 병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천자의 인자함이고, 자, 우리는 천자야. 지금 천자의 입장에서 사료를 쓰죠. 그래서 우리의 병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자함이래. 그대 나라, 지금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거죠. 상대방을 부르는 건데, 그대 나라 외적이 침입한 거야. 가련히 여긴 것은 곧 성심의 남다른 은혜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천자가 그대 나라에 병사를 보내. 왜 보내? 그대 나라에 지금 외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천자가 그대 나라에 병사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사료 독해로 파악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천자의 군대는 황명을 받들어 천자의 성덕과 위엄을 드높일 뿐입니다. 즉 평양에서 이기고 황주를 되찾으며 개성에서 무찌르고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냈다. 이건 다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반도에서 천자의 군대가 외적을 몰아냈어. 그쵸? 언젠가요? 이걸 통해서 임진왜란인 걸 알았어야 돼. 교과서 내에서 외적이 침입을 했는데 그걸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도와준 건 임진왜란밖에 없어요. 즉 이 천자는 명이고 그대 나라는 조선이고 이 외적은 일본이에요.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 전투도 임진왜란에 있었던 전투 중 하나죠. 이것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걸 통해서도 임진왜란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만 백제는 명나라가 조선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절대 낚이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을 잘 읽으면서 과연 이 주어가, 이 대명사가 어떤 나라들을 지칭하는지 잘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인 걸 알아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베이징을 포위한 건
경술의 변. 인조가 남한 상성에서 상징한 건 병자 호랑. 얘기했지. 삼국 통일 전쟁. 강호국립이 사루 전투에 수상한 건 사루 전투죠. 임진왜란 도중에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할양 등을 요구했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항한 하야가는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격 기술을 전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 그는 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훗날 정의품 정원대부에 올랐다. 프로클론 이삼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양질의 점토를 발견하고 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었다. 이게 언제예요? 임진왜란 직후에 여러 인물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이죠. 임진왜란을 통한 문물 교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임진왜란을 통한 전쟁을 통한 민족 교류 문화 전파. 사야가는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온 인물이고 이삼평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카 문화 형성은 백제 불교가 일본에 넘어가서 형성이 됐고요. 연낭사를 통해 유입된 선진 문물은 당나라 문화가 많겠죠. 그리고 승려의 구법 활동은 너무 많고요. 몽골 제국시기 역참을 통한 문물 교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임진왜란 시기 문물 교류의 사례들 사야가와 이삼평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명예 장수가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토벌하라 라고 하였다. 이게 누구예요? 모문룡이죠. 모문룡이 평안도 가도에 주둔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한 거예요. 모문룡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정묘호란이죠. 1627년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5번. 이게 1623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의 배경이 모문룡 때문이고 정묘호란이 1627년인지 알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여행기 문제가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질 거 없어요. 자, 4월. 새 임금의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향해 출발한대요. 한반도에서 출발하죠. 그러면 한국이든 조선이든 조선이겠죠. 한국에서는 왕이 없으니까 조선에서 새 임금의 책봉을 요청하는 사건이래. 그 다음 여기까지 가서 도독을 만나서 새 임금의 책봉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곳의 지방장관이 몇 달 전 폐위된, 왕이 폐위되고 새 임금이 책봉을 요청한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조선에서? 그래서 폐위된 임금의 생존 여부와 궁궐 화재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고, 교과서 내에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내에서 한반도에 임금이 폐위되고 새 임금의 책봉을 요청하는 건 인조반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위된 애는 누구예요? 광해군이죠. 그래서 이 광해군 폐위되고 인종이 새 임금으로 책봉되는 인조반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예요? 1623년이죠. 그래서 23년의 상황을 물어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정묘호란이 발발했다. 이거 1927년이기 때문에 틀렸죠. 호라준 정복은 원나라 징기스칸이었죠. 징기스칸이었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요. 센고쿠 시대는 6, 7년부터 1590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한참 이전이죠. 또 쩌능나오는 13세기. 정답 5번인데 후금과 명예의 군대가 변경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거는 후금이 건국된 직후부터 1616년부터 계속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616년부터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1623년에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후금과 명이 싸우는 모습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갔고요. 인조반정인지 잘 파악해 주셨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56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사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모문룡 부하를 만나 말하였대요. 과인이 며칠 전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은 폐위된 임금이 제주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요. 모문룡 장군의 의로운 명성이 하늘에 비쳤는데도 장군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소.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모문룡이 나오면 딱 그 1620년대인데 며칠 전 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존의 임금을 폐위했어. 누구예요? 광해군이죠.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새로운 임금이 자리에 올랐어. 이거 인조 반정이네요. 1623년입니다. 황제가 조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의 책임을 엄히 꾸짖노니 너희가 기존에 맺었던 형제 맹약을 저버려 군대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더라. 지금 너희들 살고자 하면 조선의 왕은 서에서 나 항복하기 바랐다. 조선이 형제 맹약을 저버려서 발발한 전쟁이 뭡니까? 병자호란이죠. 지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언제예요? 1636년.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번의 난 73년입니다.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皇太子가 국호를 청으로 고친 게 1636년인데 병자호란 직전에 청으로 나라를 바꾸고 병자호란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후 관계. 사루 전투는 1619년. 베이징 점령이 1644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6번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봤죠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보면 병자호란은 주로 연도 순서를 많이 물어봅니다. 정묘 병자호란은. 근데 요 문제는 인물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가 나온다. 다만 연표 문제가 우선이니까 그 후금 건국부터 병자호란까지 순서 흐름 있죠? 그거 먼저 확실하게 잡아두자. 그 다음에 주요 인물들의 관계와 업적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간은 병사를 보내어 나의 왕자와 국민 대신에 가소를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 뭇 장수들에게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대요. 이로써 포로가 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대요. 가해가 다다른 한가인이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웠는데 삼전도에 비석을 세웠을 때가 언제예요? 이거 병자호란 때죠.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웠다. 이거 보고 병자호란 때인지를 먼저 잡았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가와 나의 관계를 찾아봅시다. 가가 병사를 보내요. 나의 왕자 국민 대신 가솔들 포로로 사로잡았대요. 그러면 누가 전쟁에 이겼을까요? 가가 이긴 거지. 그럼 가는 누구예요? 홍타이지죠.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인조죠, 인조. 병자호란 당시에 홍타지가 군대를 보내서 조선, 인조를 사로잡고 병자호란 직후에 인조의 왕자 국민 대실 가솔들을 포로 사로잡아 갔어요. 청나라로. 나중에 그래도 좀 일부 돌아오긴 합니다. 어쨌든 후금 건국하였다. 이거 누구가 치죠? 아담샤가 교유한 거는 소현세자. 가는 나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죠. 나는 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거는 일본이 조선에게 요구했어요.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견했다. 광해군이 명나라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8번. 밑줄 친 이 병란 이후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산성에 고립되어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보니 안과 밖에 통하지 못하여 명백이 단절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성곽을 지키는 병사가 얼어 죽고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보낸 구원병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이 병란으로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지만 전하께서는 모욕을 참고 삼전도로 나아가 몸을 굽히셔서 종묘사직을 보전하셨습니다. 산성에 고립되었대요. 그리고 왕이 삼전도에 나가서 항복을 했대요. 이거 무슨 병라니까요. 병자호란이죠. 이게 남한산성에서 고립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구원병이 잇따라 무너졌대. 당시 인주를 구해주려고 바깥에서 구원병이 왔는데 그것도 청나라한테 패배했습니다. 이 정도 키워드로 병자호란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병자호란 직후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은 1번 북보를 추진했다. 맞죠? 오삼계 등이 3번에 나눠를 일으켰다. 이것도 맞네요. 1673년이니까. 홍타지가 국호를 처음으로 바꾼 건 병자호란 직전이고요. 나가시노 전투는 1호 7호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9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왕조가 산하의간을 넘어 중원에 들어와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에 군림한 지 80년이 지났다. 어지고 우러운 정치를 행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문화가 융성한데 어찌 우리를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가. 자, 우리 왕조가 산하의간을 넘어 중원에 들어와서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에 군림을 했대요. 이거 누구예요?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만주에 있다가 중원에 들어와서 농민군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했죠. 이때의 농민군은 누구예요? 이자성의 농민군이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명나라 멸망하고 중국을 차지하는 상황을 설명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명멸망과 청중국 진출의 상황을 알자. 요것이 그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왕조는 청이다. 송과 전현의 명령을 체결한 건 요. 군신관계 요구를 한 건 금. 타이완 정치 세력을 진압한 게 청. 에도 막부의 통신사를 파견한 건 조선. 몽고 오라투바 전투의 성제가 사로잡힌 건 명.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중원에 들어오는 상황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가 왕조의 황제가 저술한 대이강미록입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청나라 때죠. 그래서 중화의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다스리겠대. 우리는 만주족이지만 한족들을 중화와 이민족, 중화는 한족을 의미하는 거고 이민족은 이 만주족과 한족 이외의 다른 이민족들, 저기 위구르 뭐 이런 애들 있어요. 티베트 모두 차별하지 않고 다스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대요. 청나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청나라에서 있었던 사실 고르면 되겠죠. 삼포회라는 년이기 때문에 1510년이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명나라 때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중국은 명나라. 라지은을 화폐로 사용한 건 명나라에서 청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토지 주사를 실시한 건 명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덴메이 연간 기근으로 인구 성장이 정체된 게 청나라 때죠. 이게 18세기였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다. 그래서 중국이 청나라일 때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어땠는지까지 알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61번. 미출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신이 한성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오삼계가 주씨 후예를 황제로 옹립하여 거명하였고 경정충 등도 합세하여 여러 지역을 점령했다고 한다. 오삼계 경정충 그리고 또한 이에 호응하여 타이완 정치 세력도 여전히 반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건 청나라 때인데 17세기 말이죠. 그 시기를 딱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때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스시마 섬을 공격했다. 이거 15세기 초 세종 때니까 15세기 초 후궁과 형제 명약으로 이런 건 뭐 한참 전이죠. 이거 정묘호란 때니까.
황제가 통옥보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이건 토목보의 편이죠. 15세기. 그리고 연해 주민의 강제로 이주시키는 천지령 시행된 게 17세기 말. 쇼운의 후계자 문제로 오인이 아니라는 건 15세기. 특히 천재령을 실시한 이유가 타이완 정치 세력을 고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천재령 실시의 배경이 타이완 정치 세력인 이게 반란이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천재령 연도는 1661년부터 84년까지입니다. 혹시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62번. 밑줄 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모른 것은 중국 상인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일본이 제작한 지도입니다. 오삼기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러면 3번엔 아니죠? 그냥 검은색 쪽으로. 그냥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것도 17세기 말인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연해에서 파견 맞고요. 정답 지정은 이제 시행이죠. 이게 18세기 초에 중국에서 실시됩니다. 휘조 상인들은 명청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볼 수 있고요. 병농 분리 정책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에도 막부 때까지 유지돼서 17세기 말에도 볼 수 있어요. 쌍킹 코타이 제도는 에도 막부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5상기에 난 시기랑 선제 연도들, 자세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세기 몇 세기인 것까지는 알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 문제 62번 사료의 선지들에 관한 내용은 세기까지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줄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몇 번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감탄할 때가 있어. 진짜 문제를 기똥차게 잘 만드는구나 하는데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요즘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많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최근에 어려운 문제, 사료가 어려운 문제, 사료 해석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밑줄치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나라를 찾아야 돼요. 세조께서 베이징을 도읍으로 옮기고 성조께서 혼란 수습한 이래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였대요. 생계 해결을 위해 군인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4,800명을 선발하여 교양병이라고 칭하고 군사 훈련을 시키라. 선발된 인원에게 매월 3냥을 지급하라.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하고 이 중 한 군 80명에게는 3냥이 아니라 2냥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남는 액수를 융통하면 한 군 40명을 더 뽑아 모두 120명을 선발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라. 가난한 자 중에 병세 자질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거 3번 읽어봤어. 처음 풀어볼 때. 도저히 무슨 뜻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거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 하나죠. 이거 여러분 이 세조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중국 왕 중에 이걸 묘호라고 하는데 묘호가 세조인 왕은 동아시아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을 찾아봐야 돼. 우리 교과서에 딱 3명 있죠? 청나라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죠. 근데 이게 누군지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청나라가 옮긴 건 알아요. 사실 이게 청나라 순치제가 옮겼거든요. 근데 순치제까지 몰라도 돼. 어쨌든 쿠빌라이 칸 아니면 영락자 아니면 그리고 청나라가 명나라 멸망 이후에 베이징으로 들어왔다. 이 3가지는 알죠. 여기서 하나씩 좁혀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성조께서 혼란을 수습한 이래 인구가 증가할 때. 사실 이것도 키워드인데 일단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생계 해결을 위해 군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여기서 어쨌든 이 숫자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왜 숫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왜 줬을까? 준 이유가 있겠지? 계속 읽어봐야 돼요. 400명을 선발하여 교양병이라고 칭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요. 4,800명을. 이걸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해요. 자, 그러면 4,800명을 600명씩 각 기로 선발해요.
그럼 총 몇 기가 나와요? 8기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8기제예요. 그러니까 8기제를 숫자로 풀어 쓴 키워드였던 거야. 여러분, 이거를 시험장에서 알았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거 한참 보고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험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4,800명을 실제로 나눠봐. 600명으로. 그러면 이게 8기가 나온다. 이걸로 8기제를 캐치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다못해 그러면 8기제를 모르겠으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추측해봐. 이게 어느 나라에 관련된 걸까? 이게 원나라인가? 명나라인가? 청나라인가? 그래서 이 세 국가 중에 하나로 추려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8기제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나라예요. 좀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파악을 했고, 나머지 마지막 힌트는 뭐냐면 성조께서 혼란을 수습한 이래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청나라 때 인구가 증가하거든요. 이게 서민문화 파트에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청나라 때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자,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와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걸로 새 인물을 추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인구가 증가하였다예요. 어쨌든 이것도 서민문화 파트에서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가 여기에요. 이 4,800명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고 4,800명을 갖기로 600명을 선발했대? 그러면 4,800 나누기 600은 8이네? 그러면 기가 총 8개네? 이게 8기제구나. 이렇게 파악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 두 개 날리고 청나라 순치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구가 증가했을 때 인구가 증가했을 때라는 키워드를 알았으면 원나라랑 명나라는 교과서에서 인구 증가했다는 말이 없는데 해서 빼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빼도 됐고요. 마지막 8기제까지 확실하게 찾아내면서 이게 청나라인지 알아냈으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청세조가 말씀대로 청순치제고요. 청성조가 강희제예요. 그래서 강희제가 혼란을 수습했다는 거는 뭐 3번의 난이라든지 이거는 뭐 타이완 정치 세력의 난을 진압했다. 그리고 이 혼란 수습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뒤에 청나라 인구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렵죠?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키워드를 통해서 몇 가지 후보를 정해놓고 이렇게 세 가지 후보를 정해놓고 나머지 힌트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없애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키워드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6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답 찾아볼게요. 거란을 멸망시킨 건 금이랑 송나라죠. 흠정헌법 대간을 제정한 게 청나라이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정화를 동남아시아 등지 파견한 게 명. 쩌둥다와 군대를 벌인 건 원. 왜고의 근거지 스시마섬을 정벌한 게 조선 고려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이 문제 잘 정리해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64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옆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중국의 동향은 어떤가?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켰대요. 중국이 물라카 왕 다시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한 연도가 언제예요? 1511년이죠. 거기다 10년 전이래. 그러면 10년 더하면 지금 1521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연표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연습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물라카 점령, 포르투갈의 물라카 점령 연도도 알아두세요. 정답 1번이요. 1번. 1510년이니까 1번입니다. 다음 65번. 지도에는 가해 해상 교역료 및 주요 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네요. 제가 또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청입니다. 여기도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 다양한 주제가 나와. 첫 번째로는 중국, 한국, 일본의 무역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에 관한 문제도 단독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서양 세력의 무역 활동,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니까 여기 나온 문제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경제사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꼼꼼하게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65번 다시 풀어볼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에는 가해 해상 교역로 및 주요 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는 16세기 초반 말레이 반도 남단을 거점으로 삼은 후 이것을 통해 말루쿠 제도의 향신료를 유럽에 수출했어요. 16세기 후반에는 나가사키에서 교역하여 얻은 은으로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등을 구매해 유럽을 가져가 큰 이익을 얻었어요. 첫 번째 힌트죠. 16세기 초반 말레이 반도 남단을 거점으로 삼았다. 두 번째 16세기 후반 나가사키에서 교역하여 얻은 은으로 중국의 비단, 도자기 등을 구매해 유럽으로 가져가 큰 이익을 얻었다. 두 가지 힌트예요. 누구 떠오르죠? 포르투갈입니다. 자, 16세기 초반 말레이 반도 남단을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물라카 지역. 여기가 물라카예요. 여기서 방금 이전 문제에서 배웠죠? 그 물라카를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이 점령했어요. 이게 말레이 반도에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대놓고 물라카를 안 주고 말레이 반도라고 약간 틀어서 준 거예요. 아시겠죠? 무역을 삼은 후 나가사키만 보고 네덜란드 찍은 애들 많은데 역시 이것도 그냥 낚시용 키워드입니다. 너 나가사키만 보고 네덜란드 찍을 거야? 그러면 안 돼.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16세기 후반에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했다. 포르투갈도 1639년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무역을 했었어요.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네덜란드로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6세기 후반에서 1639년까지는 포르투갈도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했다. 그래서 가는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낚이지 않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냥 얘 단어 딱 보고 고르는 습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1번 미국이고요. 2번 프랑스. 마닐라 거점을 삼은 건 에스파냐.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대지마에서 교역한 게 네덜란드예요. 이게 5번이 포르투갈 얘기죠. 크리스티게 포기 문제로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됩니다. 1639년에. 아시겠죠? 2026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라카 총독이 바라본 중국 정세. 우리의 물라카 총독에 따르면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가를 정복하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몇 년 전 이슬람 왕국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나라면 한포를 실은 범선 열척만으로도 해안선의 일부는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 자, 일단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는 누구예요? 포르투갈이죠. 자, 그리고 이 글은 주제가 물라카 총독이 바라본 중국 정세예요. 그래서 물라카 총독이 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대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야? 중국을 대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선 열척만으로도 중국의 해안선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야. 이해가죠? 그럼 이 가는 누구예요? 당시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했던 1511년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명나라, 나는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라카 총독이 봤을 때 우리인 나 포르투갈이 가를 점령하는 이 중국을 둘러싼 정세가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가는 중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과 가문무역을 전개했고요. 맥카튼이 사줬다는 요구를 거절한 건 청나라고, 나는 명나라의 생사를 나가사키에서 판매했죠.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삼은 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67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점령하여 동방 무역의 교두보로 삼았고, 중국으로부터 어디서 거주권 인정받았어? 이거 마카오 거주권 인정받은 거죠. 이거 기본 개념이라 꼭 아셔야 됩니다. 마카오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거 5번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 지도를 대놓고 줬는데 이 위치 아냐 모르냐 이거기 때문에 이거 지도 위치 모르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그해 수능특강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카오 위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다른 위치거든요, 수능특강에는. 근데 어쨌든 그때도 마카오 위치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수능특강 열심히 대비 안 한 학생들이 이거 보면 위치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그래서 상당히 많이 틀렸을 것이다. 틀렸었고요. 그래서 수능특강 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위치 살펴볼까요? 여기 나가사키고요. 대만의 타이페이예요. 니은이 상하이, 디귿이 푸저입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6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역관이 가의 사신과 베이징 객관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작년에 바다를 건너 취안조에 도착하였고 다시 7천여 리를 육로로 와서 올해 8월에 베이징에 도착했대요.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귀국과 일본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1만 리래요. 귀국 땅엔 어떤 물자가 납니까?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난대요. 여러 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나항을 통해 교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게요? 류큐입니다. 류큐도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니까 류큐 특징도 잘 정리해두세요. 신장 발행은 에도 막부, 사령과 교육을 담당한 공익은 개시 후시 무역은 조선, 특히 후기죠. 물라카를 점령하여 항신 무역을 전개한 건 포르투갈. 자, 류큐는 명과의 조공 무역을 통해서 생산 등을 수입했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미추신 기억식이 있었던 기억식이 있었던 시기에 그냥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주실이 가능. 이거 마테오 리치죠. 그러니까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28년간 주요 활동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성당 짓고 선화사라는 형편을 찾았다.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선교사, 가톨릭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티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활동을 해요.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온인의 난 1467년이죠. 틀렸습니다. 소금 판매는 휘저상인. 얘는 명나라에서 청나라 시기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삼포회라는 1510년 회치법 발명은 1503년입니다. 지정은 얘는 18세기 초기 때문에 이 시기엔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마테오 리치의 활동 시기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미추신 기억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을 오른 것은 인구가 증가하여 호구를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장정수를 속여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대. 또한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장정이 들어 인두세인 징세를 거두기도 징수하기도 곤란했대. 이에 조정은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의 총액을 고정하였다. 이후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많이 나와요. 정세를 토지세, 지세에 포함시켜서 은으로 징수했다. 이게 지정은제입니다. 그래서 지정은제는 지세만 내는 거예요. 1조 편법은 정세랑 지세만 내는 거고. 아시겠죠? 딱 봐도 정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매기는 거지. 토지세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초에 실시됐죠. 자, 그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한 건 1609년. 천재령은 17세기 말. 장거정 주도로 개혁을 한 건 16세기 말. 휴인장은 17세기 초예요. 그리고 덴메이 연간 제1호 기근이 발생한 건 18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아시죠? 지정은제 표현이랑 시기 그리고 선지에 나온 것들의 시기까지 잘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제도 실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지역에서 거둘 인두세인 정세와 토지세인 지세의 징수 기준과 총액을 기재한 부역전서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표시된 부분을 보면 정세를 고정시켜 지세에 합산하여 거둔다라는 뭐예요? 방금 했죠? 자꾸 지정은제입니다. 이거의 배경 살펴볼게요. 교초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교초 이거 원나라죠? 상관없습니다. 천계령이 해제되어 은 유입량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은제 실시 배경 중 하나가 천계령 해제 때문에 청나라로 은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은제 배경으로 천계령 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도산 아편을 무역으로 매개로 상강무역이 이루어졌다. 상관없고요. 이거 1차 아편 전쟁 배경이죠. 곡물 납부 방식으로 변하면서 공이 등장한 건 대동법에 관한 얘기. 덴메이 연가는 18세기 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밑주신 명령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상인들이 탄 배가 제주도에 표착하였대요. 이들은 제주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대.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평정하신 황제께서 인근 책봉 국가를 간절하게 생각하여 바다를 열어 통상 허락한다는 명령을 순전 내렸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청계령 해제죠. 타이완 정치 세력을 진압하고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바다를 연 거예요. 천계령은 바다를 막은 거죠. 그러면 그 반대에 바다를 연 건 천계령을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천계령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치법은 4년 틀렸고 이게 1684년이죠. 천계령 해제가 삼포에서 외인과 부역한 것도 15세기에서 16세기 때문에 틀렸어요. 교초를 발행한 건 원나라고요. 감압은 명나라 때죠. 정답 5번. 천계령 해제로 일본의 상인들이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은 유출을 막고자 문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패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천계령 해제와 일본 신폐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계 중요합니다. 13번 밀주치 명령이 내려진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서에는 황제가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 장관에게 보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한다. 그때 광둥으로 특히 무역을 제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행무역이에요. 공행무역이 내려진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삼포연한 1510년이에요. 한참 전이죠. 고려상인 한참 전입니다. 천계령 해제도 훨씬 이게 18세기죠. 공행무역이. 천계령 해제는 17세기 말 1684년이네요. 강남 지역에서 소금을 유통시키는 휘저상인 얘네는 명나라 청나라에서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볼 수 있어요. 하멜 이거 17세기입니다. 제주도에 하멜이 표착한 거. 그래서 얘 시기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74번 밀출신 기억식이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막부의 슈인장을 소지한 선박은 지주풍을 타고 동남아시아 각지로 오고 갔다. 시암 참파 등지에 항구에 도착한 일본인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 남아 거주지를 만들었다. 상인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 마을은 슈인장 무역과 함께 번성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귀향하던 선박에 크리스교 선교사가 몰래 탄 사실이 적발된 이후 막부는 슈인장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그래서 막부 개창 이래 30여 년간 시행된 슈인장 무역. 이 슈인장 무역의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16세기 말부터 1635년까지 시행됩니다. 그래서 슈인장 무역 시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크리스토 포기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한 해금 정책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네덜란드 상인 대지말 체류한 건 이후죠. 1641년 이후. 맥카튼이 사절단이 방문한 건 18세기입니다. 연행사가 청해수도에 방문한 건 1637년부터예요. 틀렸죠? 일본 상인이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산 생선을 거래를 해왔다. 딱 이 시기예요. 포르투갈 상인은 1639년까지 일본이랑 무역을 했습니다. 16세기부터.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갑니다. 포르투갈 상인과 일본이 무역한 건. 그리고 에스파냐가 태평양 횡단하는 갈레온 무역을 개시한 거잖아요. 시작한 게 1571년입니다. 이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슈인장 무역 시기 사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16세기 말이라 해도 대략 30여 년이기 때문에 한 1590년대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71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시기까지 이 30여 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기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75번 유추지 증명서를 발급한 막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봉행수의 명을 받들어 중국 상인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역의 질서를 엄정하게 세우고자 한다. 이에 중국의 각 항구에서 내항하는 선박수와 무역량을 제한한다. 울산연의 난징에서 내항하는 선박은 일적 소지화물은 환상가격 9,500량으로 한정하여 통상을 허락한다. 자, 중국 상인들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그리고 이건 막부에서 발급을 한 거죠. 막부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는 신패밖에 없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 막부에서 일본 상인들한테 무역해도 된다고 발급한 증명서가 슈인장이고요. 막부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적당히 들어가라고 발급한 증명서가 신패예요. 그래서 이 증명서는 신패입니다. 구분해서 잘 확인해 주세요. 이건 에도 막부에서 발급했습니다.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 당에 사줬다는 박연한 건 이거 야마토 정권 때죠. 명과 가만 무역을 실시한 건 무로마치. 송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한 건 가마쿠라. 미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한 게 에도 막부.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을 처음 도입한 건 일본 센고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